어쨌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통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럼 공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하나만의 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역 공약. 딱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프린트 해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냐면 이제 서민들 이제 안정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예전처럼 어떻습니까? 박정희 때처럼 막 달려가면서 어떻습니까? SOC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죠.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조금 더 편의를 많이 봐주고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어디냐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월세라도 줄여준다거나 맞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끌고 갈 텐데 이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월세가 좀 작게 집을 거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공약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공약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컨설팅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는 매년 17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월세로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 청년주택 5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요즘에 청년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뭐 대학교 취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교 뭐 들어가서 또 어떻습니까? 초년생으로 취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학생 이제 들어갔을 때 등록금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뭐 반값 등록금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대학교 생활을 하려면 지방에서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올라가면은 집값이 서울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여기 월세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 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또는 대학 기숙사 입주 인원을 5만 명을 확대하겠다 아마 등등해서 어려운 이제 대학생들 그 다음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신혼부부는 뭐냐면 요즘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적다고 생각하시죠? 힘드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애 한 명 키우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분들이 또 결혼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결국에는 태어나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 정책을 피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결혼을 마음 놓고 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재원들이 그런 쪽으로 재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신혼부부들한테 그런 공공임대 주택 중에서 한 30% 정도를 우선 공급을 하겠다. 분들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주거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해주겠다. 분들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월 임대료가 싸잖아요. 거의 보증금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은 뭐 딱 초년생이 돼서 뭐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은 집으로 살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큰 집을 나중에 장만할 수 있게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공공임대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신혼부부를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신혼부부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하고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 주거 정착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2년 동안 10만원씩 주겠다. 이거. 결혼부부들. 결혼 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10만원 주죠. 애 태어나면 또 얼마 주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 싸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거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월 10만원씩 보조받고 2년 동안. 그 다음에 애들 태어나면 얼마씩 또 주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요. 빨리 애 태어나게 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외국에는. 왜 이런 정책까지 피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야. 이런 정책까지. 그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층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하는 인구를 빨리 늘려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야 되고 아이들을. 그 다음에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령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65세 넘어가시는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베이비부모 시대 이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령인구 65세 이상 하신 분들이 지금 먹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를 이미 해놓으신 분이 별로 없고 많은 70~80% 정도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고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고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윤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럼 복지 쪽으로 늘려야 되면 돈을 어디서 나와야죠? 돈을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와요? 그 젊은 층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젊은 층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대선 후보자가 한 말이 결혼만 하면 집 한 채 주겠다. 이러면 결혼 안 할 사람 없죠. 이거 언론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집 한 채, 주거가 일단 안정이 되잖아요. 주거만 안정이 되면 다른 거 크게 큰 돈 나갈 게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집 준다 그러면은 결혼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위장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다 난리 날 거예요. 거기다 애기 하나 낳으면은 얼마 지원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방 10년 20년 되면은요 애가 아주 장난 아닐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다 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노령인구가 급작하게 늘어나고 사회복지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꾸 누구를 쪼으냐면 대기업을 쪼는 거예요.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자꾸 쪼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증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증세하고 법인세를 증세를 시키고. 그러니까 법인세를 자꾸 증세시켜서 있는 사람들을 돈을 어떻게 됩니까? 좀 빼와서 어떻게 하겠다? 없는 사람들을 주겠다. 이제.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또 없는 사람들도 잘 살게 돼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데 당장 돈 빼다가 어떻습니까? 준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그 주축이 된 게 어디냐면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대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 놓지 않고 무조건 대기업만 옥죄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초일류 기업이잖아요. 네. 초일류 기업의 대표 오너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좀 구속돼 있잖아요. 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지금 당장 구속을 했지만 해서 어떻습니까? 2년 3년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겠지만 대표이사가 밖에 나와서 빨리 이게 현황들을 결정을 하고 의사 타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꼬이잖아, 스텝이. 네. 꼬이고 판단이 느려지고 속도감이 느려지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지금 빛을 봐서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냐 이거예요. 분들이. 이게 시차를 두고 텀을 두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대응을 해놔야 이러한 부분들이 2년, 3년 후에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그런 발빠른 적응력과 발빠른 대응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누군가가 외국에 있는 뭐 기자가 누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국가 경쟁력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새 정권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변화의 기류를 감지하고 좀 잘 끌어가 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결혼 후 2년 동안 10년 동안 10만원 주고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출산하게 되면 임대기간을 연장을 해준다. 공공 임대기간이라든지 연구임대, 매입임대,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 있죠? 뭐 요즘에 어떻습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많죠? 네. 이게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그 사회에 맞춰서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쓸히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일반화가 됐잖아요. 네. 혼자 살다가 단칸방 한 평짜리 방에서 혼자 살다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얼마나 외롭게 돌아가십니까, 분들이. 그래도 젊을 때는 어때요? 응? 왕년에는 잘 나갔던 분들인데, 응? 이제 늙어서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어떤 추진력도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관심사가 떨어지고,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꾸 멀어져 가고, 자녀들도 내가 돈이 있어야 붙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붙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봐야 자녀들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슬그머니 빠져나가. 끝까지 여러분들 지고 가셔야 돼.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먼저 팍 퍼줄 필요 없어. 여러분들. 어차피 죽으면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가게 돼 있거든요. 분들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쥐고 여러분 좀 있는 척. 자녀들한테도 좀 있는 척 해야 돼. 있는 척. 그래야 자녀들이 붙는단 말이죠. 분들이. 그래야 자녀들이 효도를 한다니까요. 효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효도를 하죠. 분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응? 그냥,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해주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리사랑이 아니라, 자녀들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뭐 퍼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죠? 그럼 자녀들이 그럴 것 같아요? 부모들한테 퍼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조건적인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인풋 아웃풋이라고 그것도. 그러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도도 책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이 세제에 대한 부분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보니까 부동산 보유세 있죠? 네. 부동산 이 보유세 GDP 대비 0.79에서 지금 현재 나가는 게 한 10% 1.0%로 상향 조정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를 좀 더 상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무 쪽에 관련된 지금 현재 인사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옛날에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있죠? 네. 그거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이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뭡니까? 보유세의 이중과세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을 더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통해서 돈을 지방세로 걷어가고 나머지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한번 더 걷겠다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종합부동산세인데 그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한 사람이 지금 또 세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처럼 땅 뭐 몇백 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고요. 땅을 많이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억씩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보유세를 더 내라 하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가계부채 총량,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했냐면 자꾸 줄이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자꾸 총량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활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하고 어떻습니까?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가죠. 네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돈을 빌려서 이자만 냈으면 3년 후에 5년 후에 갈아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갚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갈아탈 생각만 하잖아요. 네. 이자만 내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돈을 안 갚고 계속 새로
돈을 빌리는 새로운 신규 세력들만 늘어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가계부채가 어떻게 보면 매간이 될 수가 있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습니까? 이자로 나가잖아요. 이자로 나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적고, 가처분 소득이 적으니까 그게 사실 투자로 이루어지든 소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이자로만 나가니까 그게 소비로 이루어지니까 소비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로 이루어지려면 가계부채가 적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음식을 가서 먹든 뭘 사주든 이렇게 해야, 그래야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물건을 사주게 되는 거고 우리가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 수가 있죠. 그래야 많이 써줘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적은 돈을 갖다가 거기서 또 그거를 갖다가 교육비 쓰고 뭐 수가 나면은 남는 돈 갖다 주셔 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비도 줄일 거고 뭐도 줄일 거고 줄이다 보면은 당연히 소비가 안 이루어지죠.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결국에는 기업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정권에서는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한게 높다. 이렇게 제가 보여줍니다. 이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부동산 투자는 뭡니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더라도 네. 이게 이 부동산의 값어치가 더 이자를 낸 것보다도 높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가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죠? 네. 은행 금리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쓰잖아요. 네. 분들이. 네? 근데 은행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막는다. 좀 막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주택 있죠. 네.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에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더라도 주택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재테크를 보는 시절은 조금 더 지나지 않았냐. 이런 어떤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집을 사야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어떤 매입에 대한 사고 싶은 어떤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지게 되고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 안정세를 취하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이번 정권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떨어져야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번 정권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있죠? 네.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공공재원 지금 현재 50조 원이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도시를 어떻습니까? 재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막 뉴타운 막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네. 옛날 이명박 정권 저기 할 때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되기 전에 누구였죠? 오세훈 시장일 때는 다 뉴타운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택 재개발 또는 뉴타운.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주택에 뭐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집을 짓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뉴타운 사업이 흐지부진됐죠. 흐지부진 되면서 어떻습니까? 사업이 정지가 되고 멈추고 취소가 되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박원순 시장은 어디냐면 뉴타운보다는 왜냐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아니에요. 분들이. 근데 그 서민들이 어디 가니까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서민들의 주거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죠.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강북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로를 새로 뚫어주고 조금 부족한 데 있죠?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녹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원을 좀 더 만들어준다거나 해서 그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주거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알겠어요? 그런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이런 박원순 시장하고 조금 컨셉을 맞춰서 그런 쪽으로 간다거나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쪽을 더 공략을 하냐면 강남보다는 강북 쪽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강북 쪽에 있는 어떻습니까? 뭐 뉴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 또는 도시 재개발 있죠? 도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투자에 임한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죠.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올 대통령은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북 쪽에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들 있죠? 또는 재건축 또는 예상되는 지역들 한번 눈여겨보고 투자에 좀 임해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이해가 되는 게 주택시장에 대한 선진화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있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단계적 도입을 한다 이런 뜻이 나왔는데, 자,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쪽이냐면 이 임차인 위주에 대한 정책이에요. 자, 임차인은 뭐야? 돈이 없으니까 임차인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임차인이 많아요. 집을 안 사시고 그냥 임대로 살다가 임차인 살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꾸 정책이 자꾸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위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또 이용을 하는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월세 상한 있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50만원 산다. 그러면은 1,000만원 50만원 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주인 마음대로 올리죠.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올리는데 주인 마음대로 못 올리게끔 상한제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응?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좀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왜냐면 워낙 서민 대통령이다 보니까 서민 위주의 공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약갱신권 청구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집 있죠.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가라고 했을 때 아니 난 더 살고 싶다. 이런 거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임차인 위주로 해주겠다. 임차인 위주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더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더 살 수 있게끔.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이죠. 그죠? 네. 2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임차인들은 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임차인들이 나는 2년 더 살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 나가게끔 한다거나 이런 어떤 제도가 보완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원룸주택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1년 동안 사겠다 이렇게 해놓고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1년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여러분 나가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근데 2년 동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약했다 하더라도 내가 1년 더 산다라고 하면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무조건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갈 데도 없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1년은 여러분들 더 연장해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죠? 네. 그 정도 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좀 달라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은 발전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하려고 한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중간에서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어떻게 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든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좀 더불어 잘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공약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분들이. 맞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이 대통령부터 항상 고민이 돼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저희 이제 새만금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누굴 뽑아야 되고 저희 어떤 사회적인 이치를 생각해서라도 또 누굴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공존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이 어떤 이런 공약을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지역적인 공약을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면 사실 많이 있어요. 지역적인 공약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교통 인프라 있죠? 네. 교통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수도권 쪽 있잖아요. 수도권 쪽은 어떤 부분에 공약이 좀 돼 있냐면 지금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좀 이어지는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 계통은 뭐냐면
다 이제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 북쪽 라인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파주, 그쵸? 파주라든지 어떻습니까? 네? 포천, 문산.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성. 다 화물점 넘어가는 데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통과하는 그 주변 일대에 군사 분계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어떻습니까? 기대 심리로 땅값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도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추세 상황으로 미사일 쏘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아니지만 이게 우호적인 관계로 간다라고 하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있는 땅값이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는 파주 쪽 있죠? 파주, 그 다음에 문산, 파주 문산이죠? 그러니까 이 문산 쪽이라든지 이 강원도 쪽에 있는 고성 쪽 있죠? 고성 또는 철원, 뭐 이런 쪽에 일대에 대한 이제 공약이 뭐라고 나왔냐면, 남북의 통일 경제 특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개성공단, 고성공단과 해주 특구, 남북한 공동의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통일에 대한 경제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게 개성공단 있잖아요. 이 개성공단도 뭡니까 이게 없어졌지만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있죠? 도로망 주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서울 부산강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연결해서 부산까지 연결되는데 그쪽 연결되는 라인의 RC 주변 일대 이런 지역들 대북 관계가 좋아짐으로 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는데 지금 그 대표적인 지역이 판교예요. 판교가 스마트 시티로 우리나라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서 딱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신화호, 남양주, 구리, 광명, 시흥 요 5군데를 갖다가 경기도 1은 뭐냐면 판교 있죠? 그 다음에 5 디지털 시티 육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요 지역들 있죠? 신화호, 남양주, 구리, 광명, 시흥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사시는 분 없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올 정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연계한 마이스 복합단지, 그 다음에 광교, 판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교 쪽도 한번 계속 눈여겨볼 만하고 판교 쪽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산 또 더불어서 사이언스밸리 이렇게 나옵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이 안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저기 경기도 용인에 가보면 기후호수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들 기후 일대 수질개성과 생태섬을 만든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 나옵니다. 그래서 호수에 비해서 시민공원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시민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 한번 기후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눈여겨볼 만하겠죠, 여러분들. 왜 누구 살아요? 그러니까 기후호수 주변 개발하니까 그쪽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지역은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 공약집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권, 충북 대전권은 그 논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그 호남선이 있어요. 호남선을 복선 전철 있죠. 현재는 기차역이잖아요. 기차역을 복선 전철화 사업을 하겠다, 논산까지. 그 얘기가 지금 대선 공약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논산 있죠, 논산. 논산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정차가 되는 전철 역세권 주변 있죠? 네. 전철 역세권 주변으로 좀 투자 가치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교통망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있죠, 청주공항. 네. 우리 예전에 저희가 청주공항 쪽에 그 상업지역 분양한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을 하겠다.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청주공항 쪽이. 그래서 청주공항 주변에 있는 땅들도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중부고속도로가 그 영동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호법분기점이 있죠? 네. 호법분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부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데가 남이분기점이에요. 네. 남이분기점. 네. 알겠어요? 네. 아, 모르시는구나, 남이분기점. 여러분들이.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천안 쪽에 좀 대전 쪽 내려가시다 보면 남이분기점 있어요. 네. 중부고속도로하고 만난다고, 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거를 공략을 이제 확장을 하겠다, 도로를.
확장을.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호남이잖아요. 이거 호법분기점이잖아요. 이렇게 오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난다고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천안 논선간 있고 이거 천안이잖아요. 천안 오다 보면 여기 만나는 게 남이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분기점까지 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겠다? 구간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장을 하니까 여기가 좀 많이 막히긴 해요. 요즘에. 많이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구간 중에 옛날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 증평 있잖아요. 증평도 있고 여기 보면 안성도 있고 일축분기점도 있고 쭉 있죠? 이런 주변 일대가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RC 주변에는 조금 더 조금 집가 상승 요인으로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쪽을 해주겠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어떤 제가 그 우리가 했던 지역들 기존으로 얘기하면 우리 증평군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 일대는 100% 태양광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권에 대한 어떤 그 공약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충남권은 여러분들 보시면 서산 있죠, 서산. 서산에서 울진까지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 있죠? 330km 되는데 사업비가 6조에서 8조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산에서 울진까지 연결되는 그 관통 라인이 어디냐면 천안하고 청주죠. 천안, 청주, 울진으로 연결되는데 이쪽 연결되는 그 라인들에 있는 그 지역들 있죠. 역세권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한번 엄청나게 새로 떠오르는 지역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교통망이 되게 중요합니다. 토지 땅값은 어디 따라 흘러가니까 물 따라 흘러가고 도로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상 보면은 도로가 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뭐 배산임수 하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도로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잘 보더라도 도로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역이 개발되죠. 새롭게 신설되는 그 도로를 잘 보면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약집에서도 보면은 공약 대상에서 제일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도로망 교통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 거론되는 교통망이 어떻습니까? 주거적으로 해서 개발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얘기했던 충청남도권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서산에서 어디입니까? 울진 연결되는 철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울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저평가가 돼 있겠죠. 오히려 울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름으로 해서 서해안권과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저평가가 된 점 위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서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을 시야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만금은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어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당연히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밀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충남권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교통망으로. 그 다음에 뭐 대구, 경북 이쪽은 뭐 서대구 역세권 개발, 여러분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이 부분이 SOC 도로망 철도망 사업인데 이 주변 일대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 우리는 대구까지 가서 투자 안 하죠. 멀어가지고 그쵸? 그쪽은 그쪽 부동산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일단은 여기 충남권 있잖아요. 충남권 여기 했던 대로 여기 서산으로서 서산, 천안, 청주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그런 데는 지역들은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산, 천안, 이 청주는 이 지역은 계속해서 더불어 뜰 지역들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얘기를 해드리고 대구, 경북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죠? 전라북도 공약한 게 뭐냐면 뭐 얘기했던 대로 전라북도는 그냥 새만금입니다. 그죠? 새만금 중심의 황해권, 경제권 개발하겠다. 이 부분하고 더불어서 청와대 새만금 부서 설치하겠다. 이 부분 얘기 나왔는데 새만금 이쪽은 새만금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부서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죠? 낙후된 지역들 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부서가 신설이 돼서 그 안에서 새만금을 주도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광주 쪽은 광주 혹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광주, 나주로 연결되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변 일대에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광주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약사항이 되게 많아요. 광주 쪽은. 왜냐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광주 사람들한테 조금 눈이 났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날 때도 다 어디 찍어서 국민의당 찍어줬잖아요. 네. 분들이.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뭘 해요? 공약이 많은 거예요. 그쪽을. 그래서 지금 올 정권은 한번 광주 쪽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 해요. 제가 보기에는. 광주 광역시 있잖아요? 네네. 광주 광역시 쪽에. 왜냐면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광주 쪽으로 좀 많이 공약이 되어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도 땅값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남 쪽에서는 무안공항 있죠? 무안공항. 네.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만 우수하겠다. 그러니까 무안의 공항 주변으로 좀 많이 좀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은 좀 활성화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공항이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청주공항 있죠? 네. 청주공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남권에서는 무안공항 주변으로 일대.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새만금에 보면은 새만금 국제공항, 그죠? 네. 국제공항 주변으로 해서 크게 개발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또 얘가 영호남 쪽에 상세 공약으로 광주 송정역에서 동대구까지 연결하는 광주, 대구, 동서 내륙철도, 달빛 내륙철도라고 하네요. 이분들. 요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이분들. 여러분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강원도권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환동해권, 경제허브, 평창 올림픽,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표명.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있죠? 네. 이 부분들도 개성공단과 함께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번 정권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개성공단 쪽은 어떻습니까? 문산 쪽이잖아요. 네. 문산 쪽에. 지금 문산 쪽에 있는 지역이 땅값이 많이 떨어졌을 거야 아마. 근데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쪽은 어디입니까? 저기 속초 있죠? 네. 속초 고성 네.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도 한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쪽 금강산 재개와 관련된 쪽 이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부산, 북항 재개발, 김해 신공항 있죠? 신공항, 그 다음 활주로 연장을 하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KTX 조기 착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제주 2공항 사업 추진. 이 부분들 이미 일찍이 거론됐던 지역들입니다. 거론됐던 지역들인데 이렇게 더 공약으로 발표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공약으로 나와 있는 어떤 대서 공약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철도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SOC 사업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